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여주인문자산 발굴 특강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오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문자산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인문자산이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예술, 철학과 역사를 총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문자산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문자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자원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문화자원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재발견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의 정의와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경기도 여주시의 문화자원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개를 들어서 밖을 보면 혹시 넓은 호수나 강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탁 트인 들판이나 푸른 산, 그것도 아니라면 정겨운 이웃들과 매일 아침 걸어 다니는 좁은 골목길, 또는 재주 많은 옆집 청년, 혹은 밤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가로등, 오가며 가끔 끼니를 해결해온 동네 식당들, 이들 모두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처럼 지역은 생활의 토대로서 또는 안식처로서 때로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주민들의 모든 활동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지역은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주변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적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원천 소스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화자원의 범위 역시 과거보다 넓어지고 문화자원의 활용도 다양하고 활발해졌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경기도 여주시를 구체적으로 선정했고요. 여주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여주시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고 인구 규모나 행정구역과 같은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아름다운 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강천섬, 그리고 도자기 축제를 포함해 여주시의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주하면 먼저 쌀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주를 감싸 흐르는 남한강은 식수원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적셔주는 젖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여주시가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주는 세종대왕과의 인연이 깊은데요. 세종대왕과 관련한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가 다양한 문화자원을 더 지인일보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과 지역문화 자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지역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고정된 형태가 아닌 땅의 표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이 사전의 정의가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으로서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온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물리적인 정의만으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나 역사성, 그리고 장소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소성이란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체험이 모여 사회적인 의미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온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경험, 또한 문화적 자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역과 지역 문화 자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리학자에게 지역은 지표면에 펼쳐진 공간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은 형태와 지질, 기후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가에게 지역이란 풍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의 도구와 같을 것입니다. 건축가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을 고민하고 이것을 통해 일상적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는 개념도 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기업가는 지역을 상업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이 교환되는 중요한 장소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역은 비즈니스 기회가 풍부하게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반면 정치인은 지역을 어떻게 볼까요? 정치인에게 지역은 봉사와 관리의 수단이자 정치적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가 모여 있는 곳, 곧 그들의 지지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역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가집니다. 동시에 지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기본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또 시대마다 지역의 개념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활동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지역과 지역문화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과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지역보다는 국가나 국토와 같은 큰 개념이 더 강조되었죠. 당시에는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지자체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화의 바람이 불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분권은 중앙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방 분권 덕분에 각 지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이라는 말은 다양한 인문 자산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치 중립적인 행정구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이라는 용어는 비수도권을 의미하고 때로는 주변부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주로 향토사학 연구에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안동 지방의 하회탈 연구와 같이 향토학 연구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라는 상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재배하다, 경작하다를 의미하는 쿨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문화가 농부가 마치 작물을 가꾸고 기르듯이 인간을 교육하고 교양을 쌓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의 주장인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이 축적한 총체적인 지식이며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입니다. 유네스코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와 집단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사상적 또 감정적 특징의 제도체입니다. 여기에는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존 방식이나 집단 생활의 방법, 가치체계와 전통, 신앙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화는 인간이 생산한 모든 유형, 무형의 체계를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이해해보면 지역 문화란 특정 지역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생활 양식과 그 지역 고유의 지식이나 예술과 관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 지역의 문화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와 지역 활성화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에서 오는 경제적 혜택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 문화를 지역 주민의 자긍심, 애향심, 그리고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지역사회 발전의 활력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다시 정의해보면 지역 문화는 특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문화는 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가치관과 동질성 그리고 연대성을 표현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지역에 뿌리 내리는 총체적 생활 양식과 지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문화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지역 문화가 어떻게 그 지역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정수로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분야와 어떤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역 문화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던 당시의 충남 연기군의 지역 문화가 지금은 도시형 문화로 바뀐 사례가 있죠. 이것은 지역 문화가 정치적 변화와 제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대량 발생하고 지역민의 삶이 피폐해져 지역 문화 자체가 위협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리아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역 문화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지역 문화가 대폭 변화하는 경우인데요.
영국의 글래스고와 같은 전통적인 공업지역은 석탄 광업이나 제철업의 중심지였습니다. 2차 대전 후 우중충한 공업도시는 기존의 이미지를 싹 다 지워버리고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글래스고는 경제적 요소가 지역 문화를 바꾸어 놓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달 지역 문화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말이 참일지 아니면 거짓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문화는 단순히 지역적인 특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과 가상 공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를 형성하고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제들은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달 지역 문화와 같은 진술은 역사성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결여한 것으로서 지역 문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중 하나는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자원이란 무엇일까요? 문화자원은 과거 인간의 활동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자연경관, 그리고 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역사성 있는 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인 문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자원 역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사전적 의미나 문화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문화적 터전에서 인간 생활과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을 가진 유형, 무형의 총체, 다시 말하자면 인간 활동의 증거물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문화자원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중층적인 네트워크로 진화하면서 문화자원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간주되어 온 역사문화자원과 예술문화자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자연경관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영역까지도 문화자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이 분류하고 있는 문화자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자원을 큰 틀에서 분류하면 문화예술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생태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를 다시 중분류로 나누면요.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문화자원에는 유명 사찰이나 왕릉, 그리고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나 소리, 춤, 그리고 음식과 같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포함됩니다. 예술문화자원에는요, 전시와 공연, 그리고 생활문화자원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근린공원, 자전거길, 문화원과 같이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축제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걷기 대회, 마라톤 행사와 같은 스포츠 행사가 들어가고요. 특산물 홍보나 판촉 행사, 경제인 연합회 같은 경제문화 자원도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문화 자원은 풍광이나 환경 자원을 포함합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이 채택하고 있는 분류체계 외에도 많은 학자들과 기관들이 문화자원 분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문화자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단지라든지 공장이나 목장, 또 농장과 같은 산업시설도 훌륭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문화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역사나 문화자원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도나 위안부 문제와 같이 한일 간 민감한 문제는 종종 실제 기록을 통해 이해됩니다. 문화자원은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언의 역사는 종종 실체적인 기록 문화자원을 통해 수천 마디 이상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나아가서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체계와 함께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둘째로 문화자원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가치들이 생성되고 순식간에 소멸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현 세대의 지식을 먼 훗날 미래 세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교육을 통해 그것을 전승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인물을 발굴해 왔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정체성이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과 상징을 의미합니다. 지역 정체성은 내부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됩니다. 지역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에서 지역 정체성은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문화자원, 그 중에서도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지요. 세종대왕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사에서 매번 이순신 장군과 1, 2위를 겨룰 만큼 그 위상이 여타의 역사적 인물들을 압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종대왕 능이 있는 여주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종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제 경기도 여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 지리적 요소와 행정구역을 소개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주시는 관내에 9개의 면과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주시의 동쪽은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서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음성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인구는 2024년 5월 현재 11만 5,317명입니다. 면적은 약 608평방킬로미터로 서울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주시는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한데요. 대표적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남한강이 여주시를 관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결과로 3개의 보와 전국으로 이어진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고구마, 그리고 땅콩, 참외와 같은 특산 작물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불과 83km 정도라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수도권 전철인 경강선의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여주시의 역사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 27점을 포함해 91점의 문화재, 그리고 신륵사와 고달사지 등의 유적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18개에 이르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통의 전승과 학습, 그리고 문화관광이나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국보가 1기 있고요. 보물 17점, 사적이 3곳으로 경기도의 어느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보시면 국보인 고달사지 승탑이고요. 중간 사진에는 신륵사에 있는 보물 대장각 기비입니다. 대장각에는 대장경을 수장해 놓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종대왕과 효종의 능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 사진이 바로 효종 영능의 능침 모습입니다.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 전기의 농경 마을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암리 유적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북방식 고인돌과 선돌 유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주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을 열거해 보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고려시대 최고의 외교관이었던 서희,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백운거사 이규보가 있고요. 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가 송시열의 사당이 있고요. 지공선사 그리고 나홍선사, 이 두 분은 고려 말에 기울어가던 불교계에 큰 힘이 되었던 승려들이었죠. 효종 때 북벌 계획에 참여했던 이완 장군이 있고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생도 여주와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주에는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를 비롯해 역대 임금의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 때문인데요. 여주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총 11명의 왕비와 빈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또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쳐서 찬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여주는 바로 세종대왕의 영능이 있는 곳입니다. 여주시는 이처럼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참외축제, 선비장터축제, 오곡나루축제와 같이 지역 특산물이나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축제들이 있고요. 강천섬 힐링 문화축제, 여광길 인근에서 열리는 걷기축제처럼 아름다운 남한강의 풍광을 배경으로 힐링과 레저를 즐기는 축제가 있고요. 세종대왕 숙모제, 도자기축제, 명성황후 숙모제, 한글마당 축제처럼 지역의 인물이나 무형유산을 소재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요, 남한강 벚꽃축제의 모습이고요. 이번 축제는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2번이나 연기된 끝에 가까스로 치렀습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은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열리는 숙모제고요. 세계 최고 문자로 정평이 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큰 스승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도 지정이 되었죠. 왼쪽 하단 사진은 202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세계문화축제의 모습입니다. 여주시 관내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인데요. 여주시는 외국인 거주자의 숫자가 6,2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21개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요, 전통적으로 도자기의 도시로 유명한 여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 축제입니다. 매해 이렇게 부스가 차려지는데요. 도자기 업체나 도예가들이 직접 나와서 관광객의 도자기 체험을 진행하거나 손수 제작한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태어난 곳과 생을 마감한 곳은 생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역사적 인물이 태어나고 사망한 곳을 찾아가는 행위는 일종의 순례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곳들이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찾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가와 묘는 신성성을 가진 성지나 유적지 또는 순례지와 같은 수식어를 동반하며 최근에는 지역관광 자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세종은 제위 27년인 1445년 서울에 있는 대모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버지 태종의 능인 헌릉 서쪽에 자신의 묘토를 정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1년 뒤에 소원왕후가 승하하자 그곳에 왕후를 매장하였습니다. 1450년 세종 사후에 조선 왕실의 흉사가 이어지면서 무덤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졌는데요. 직관들이 무덤 밑에 물길이 지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를 받아들여 예종 원년인 1469년에 지금의 경기도 여주로 세종대왕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릉입니다. 세종은 왕후와 합장해서 이곳에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선 왕릉 가운데 최초로 한 봉우리에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 형태인데요. 성종, 숙종, 후에 영조, 정조 등 많은 후대 임금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무덤 배치는 국가의 기본 예식을 규정하는 국조 오례의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됐습니다. 풍수 사상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좌총룡 500호를 이루는 명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릉은 조선 왕릉의 하나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국내외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 의해 원형 보존과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기에서 KBS 뉴스광장의 영릉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능침이 보입니다. 네, 홍살문을 따라 어로가 보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영릉 외에도 여주시와 세종과의 인연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세종의 외가인 여흥민씨가 시작된 곳이라는 다소 간접적인 인연은 차치하고라도 재위하는 동안 3번이나 여주를 행차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은 세종실록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중기 때 문신인 김용의 산문집 운천집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상 존재하는 세종의 첫 번째 방문지는 팔대숲입니다. 팔대 장림으로 일컬어지는 이 숲은 여주 팔경의 하나로서 강변을 따라 3km 정도나 펼쳐져 있어서 마치 바다와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촌이라는 마을 앞쪽에 있었던 숲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종이 남한강과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시면서 점심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 인연을 확장해 이후 이곳에 세종은 8왕자의 번영을 위해 비보림을 조성했습니다. 비보는 풍수 사상에 따라 기가 약한 곳을 보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팔대숲은 정조도양 때 벌채가 이루어져서 농경지로 개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의 두 번째 방문지는 양평군 지제면에서 시작해 여주 북쪽에 있는 북내면을 지나 신륵사 위쪽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15.87km의 하천 금당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은 그다지 넓지 않은 작은 하천인데요. 하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토종 물고기가 많이 관찰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해인 1419년에 이곳 천변에서 아버지 태종과 함께 하루를 유숙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던 중에 한양을 그리워하면서 건넜다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여강길을 둘러가는 문화탐방로 3코스에 금당천을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여주의 세 번째 인연은 고려시대부터 많은 묵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청심루입니다. 청심루는 여주초등학교 교정에 있었던 누정의 이름인데요. 조선시대 여주목 관아의 관리들이 묵었던 객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이곳을 방문했고 이후에 성종도 영릉에 배례한 후에 청심루를 찾았다고 합니다. 선조 역시 이곳을 들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도 멋들어진 나무가 많이 있어서 고색창연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5년에 인근에 있는 군수관사의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그 위치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여강길 4코스에 세종대왕릉인 영릉과 청심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청심루의 구체적인 사료가 발굴이 돼서 지금은 복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여주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종과의 인연이 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주시는 세종 즉위 600주년이었던 지난 2018년 전후로 대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심지인 중앙로와 하동의 전통시장 그리고 영릉이 위치한 능서면에서 아름다운 한글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2015년 완료하였고요. 관내에 있는 여주대학을 중심으로 세종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인문도시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통시장에 새롭게 여주한글시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일대에 세종과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조형물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지역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세종대왕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세종대왕 캐릭터는 경강선 세종대왕 관광열차나 다양한 간판 그리고 시의 로고 같은 것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구도심에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주제로 하는 벽화 그리기 행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 한글날에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세종대왕 문화제를 개최해서 어가 행렬과 퍼레이드와 같은 각종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는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왼쪽은요, 중앙동에 있는 세종대왕 벽화거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세종대왕 즉위 600도를 기념해서 여주시 시내도로에서 재현한 어가 행렬의 모습입니다. 2018년도에 세종대왕 문화제는 즉위 600주년을 기념해 특히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그리고 전시와 체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신륵사 관광지에서 성대하게 열렸던 세종대왕 문화제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주시의 세종대왕과 관련한 콘텐츠를 보겠는데요. 맨 왼쪽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주 한글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세종대왕이 별을 한아름 안고 있는 품에 안고서 여주와 여주살이 최고라고 인증하시는 모습을 재미있게 형상화한 캐릭터들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요. 세 번째 사진은 코레일과 여주시가 공동으로 경강선 구간의 한글 창제 배경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독창적인 한글 문양으로 꾸민 세종대왕 테마 열차입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2015년 세종대왕면 영릉제실에서 개최된 세종학 학술회의의 모습입니다. 세종학은 세종시대의 문화, 예술, 역사, 그리고 철학, 군사, 과학, 정치, 경제, 법률 등 모두 망라한 아주 포괄적인 학문체계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여주 지역을 토대로 한 지역학을 연구하는 여주학연구소가 여주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지역학을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그리고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합니다. 선행 연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지역학의 정의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형성해온 모든 형태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학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학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특정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것은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학은 한 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 보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학의 여러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에 근거해서 여주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학은 여주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주만의 특징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여주학의 발전을 위해 여주시 역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엔 여주학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주는 여주학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2년 여주문화원 산하의 부설기관인 여주학연구소가 출범했는데요.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뜨겁습니다. 2024년 여주와 강좌에서는 맹자의 철학과 동화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는 법을 생각해보는 강의, 그리고 혼란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공정을 성찰해보는 내용의 교양 수업들로 채워졌습니다. 인문학이 실용 분야에 비해 인기를 잃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고전과 철학 강의들은 깊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도덕적 판단력과 공감 능력도 아울러 키울 수 있습니다. 여주학연구소의 인문학 강좌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주학연구소는 지역학 연구와 자료 수집, 그리고 역사문화 발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시민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와 협력해 폭넓은 분야를 다룬 지역학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주고등학교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여주학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여주시는 여주학 교과서를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 교양 과목으로 채택을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성인 교과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까요? 총 245페이지 분량 4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장마다 여주의 자연환경, 역사, 여행, 문화재, 민속, 인물, 기후, 생태환경, 그리고 여주의 일반적인 현황, 여주 내에 있는 각종 기관, 또 미래 산업 동향을 총망라해 여주의 역사와 문화자원, 생태자원과 산업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단원이 끝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탐방하기, 기후와 환경 문제 토론, 남한강 생태계 위기에 관한 토론, 지역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주제의 탐구 학습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모범적인 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의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중환이 쓴 지리서 택리지에 보면 남한강이 젖줄처럼 흐르고 있는 여주는 일찍이 대동강변의 평양, 소양강변의 춘천과 더불어 나라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촌으로 손꼽힙니다. 여주 시민들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높고 지역의 문화와 자연자원도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풍부한 편입니다. 여주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세종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지속적인 세종 관련 콘텐츠의 개발에는 조금만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2021년 여주시는 능서역과 능서면을 각각 세종대왕 능역과 세종대왕 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행정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능이 여주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주에서 매해 열리는 세종대왕 숙모제는 어느새 국무총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참석 귀빈의 격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주시가 지금보다 진일보한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체성 확립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주시의 관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주시청과 홈페이지 내의 여주 소개란에 세종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처럼 시청사의 주요 사무공간 명칭을 세종이 연상될 수 있도록 개칭하거나 현재 대표 슬로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와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동시에 여주시의 각종 공문서에도 캐릭터나 문구 등을 활용해서 세종을 여주의 대표적인 상징인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이미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세종의 동상이나 조형물, 그리고 한글 간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정비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의 변경되기 쉬운데요. 앞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시조례와 같은 것들을 통해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의 지역 정체성은 크게 자연경관, 농특산물, 세종대왕이 포함된 역사문화 자원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길 15개 중에 하나인 여강길에서도 발견됩니다. 남한강의 자연과 여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조성된 여강길의 옛 이름이 남한강을 일컫는 이름인 여강에서 차용됐다는 사실은 여주 시민을 제외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11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 구간 명칭도 1코스, 2코스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숫자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이나 장목반을 중심으로 한 농업단체들은 각각 쌀, 고구마, 땅콩이 여주를 상징할 수 있도록 각자의 방식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편적으로 분산된 지역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정책이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지역이 실존 인물이든 옛 소설의 주인공이든 누구나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을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의 발판으로 삼아서 지역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문화 콘텐츠로서 세종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여주 외에 세종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지역 중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이 있는데요. 성주군은 매년 5월 중순에 성주 생명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왕실에서는 자손을 출산하면 탯줄을 봉안하는 곳인 태실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성주는 세종대왕자 태실을 테마로 경복궁에서 태봉환 의식 재현과 광화문 광장을 돌고 성주로 돌아오는 태봉환 봉송 행렬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태실의 고장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생명존중 문화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세종이 피부병과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121일 동안이나 머물렀던 초정약수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와 관련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세종 관련한 축제는 어가행차나 조선시대 궁중 패션쇼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근에 있는 증평과 함께 세종대왕 백리길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따라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리길은 총 3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2곳이 청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세종 관련한 지역문화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지역으로 세종시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세종시의 지역 캐릭터가 젊은 세종 충령인 것처럼 세종시의 핵심 브랜드 전략은 세종과 한글을 브랜드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종시의 건축물들은 설계 과정부터 세종을 상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도로나 마을, 공원, 그리고 세종시 청사의 주요 사무공간이나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1000곳 이상의 세종 관련 컨텐츠나 한글을 활용해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나 축제, 한글 관련한 공연이나 전시, 인물이나 유적 발굴, 그리고 정비 문제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시는 역사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과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있는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종과 연관지어 지역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여주시와 성주군, 청주시와 세종시는 각각 세종대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등질 지역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세종대왕의 자치가 남아있는 지역을 문화탐방도로 같이 지정하는 등의 시너지를 낼 만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DMZ 인근의 4개의 지자체들은 함께 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면 지자체가 홍보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들끼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개별적인 홍보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가 지역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정한 세종대왕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